MBN 뉴스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787억 원이 늘어난 1조 389억 원에 합의하고 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애초 미국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줄었지만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한국은 곧바로 인상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 협상을 이끈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일주일간의 서울과 평양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청와대는 북한과 미국의 추가 실무 협상이 다음 주에 제3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가장한 이메일을 보내 정보를 뺏내는 새로운 수법의 해킹 시도가 북한 관련 전문가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데 북미 회담을 앞두고 정보 수집 차원의 새로운 해킹 시도로 분석됩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 등으로 폄훼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18 희생자들에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3분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북과 부산 등 영남권 전체에서 흔들림이 감지됐는데 진앙이 육지와 멀리 떨어져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설 연휴 근무 중 갑자기 숨진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연결식이 유족과 추모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는 앞으로 도입될 닥터 헬기에 윤 센터장의 이름을 새겨 넣겠다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추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MBN 뉴스8입니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게 됐습니다. 통상 3년이었던 협정의 유효기간도 미국의 요구로 1년으로 정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오늘 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네, 첫 소식은 신동규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에 줄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한미 양국이 10번에 걸친 협의 끝에 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올해 분담금은 1조 389억 원으로 지난해 분담금 9,602억 원에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 8.2%를 적용했습니다. I think at this point we were able to close the gap on the total amount, the number, and that I think very much due to the goodwill and the trust that the two sides have built over the past year.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했던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240억 원에 비하면 작은 규모지만 1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협정의 유효기간은 통상 3년 정도였지만 이번엔 미국의 강력한 요구 탓에 1년으로 정했습니다. We're very pleased that our consultations resulted in an agreement. I think that will strengthen. 협정문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으로 서명되고 오는 4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이번 분담금 협상은 한마디로 금액은 우리, 기간은 미국이 원하는 선에서 절충한 것인데요. 현금 대신에 현물 지원을 강화하고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대거 마련됐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한 주한미군 규모 감축도 일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해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이번 협정에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대신 전면 현물 지원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됐습니다. 현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의 이자 놀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대거 마련됐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비용의 자동 이월을 제한하고 방위비 집행 시 우리 측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의지를 어느 정도 관철된 것 같고 상호 간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윈윈했다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한 주한미군 규모 감축에 대해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도 협정 본문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자, 이렇게 주한미군 분담금이 가서명된 가운데 평양 실무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비건 미 특별대표는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 김혁철 대표와 2차 정상회담 전에 3국에서 최종 협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북미 회담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중락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1조 원 시대를 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막전 막후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은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한미 정상통화 날짜와 시간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강조한 만큼 의제를 포함해 조율에 나설 전망입니다. 끝까지 잘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2차 북미회담을 위한 3박 4일간의 평양 협상을 생산적으로 평가한 비건 대표는 오늘 오전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는 27일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북측 김혁철 특별대표와 협상을 이어갑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미가 2월 17일 시작되는 주에 아시아의 제3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비건 대표를 만난 정의용 안보실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경호와 의전, 특히 구체적인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포함한 합의문 작성을 위한 치열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또 비건 대표가 정의용 안보실장을 면담할 때 한미 양국이 생각이 같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갈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미국이 갑작스럽게 제동을 걸면서 난항을 겪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토 끝에 겨우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벌써 당장 내년도 분담금이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부 김근희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우선 이 방위비 분담금 이게 뭡니까? 어떤 용도로 쓰이는 돈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면 비용이 들잖아요. 네. 이 중 한국에서 분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부터 미군 기지 건설을 위해 사용하는 돈 등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네, 그런 돈이군요. 그러니까. 근데 올해부터 이제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근데 올해는 분담금이 결국 이제 해를 넘겨서야 타결됐단 말이죠. 이번에 특히 한미 간 입장차가 컸는데 어떻게 합의점을 찾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결국 가장 큰 이유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네. 2차 북미 회담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마치 한미 간 불협화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양측 모두 부담이었던 거죠. 네. 한미는 그동안 분담금 총액과 유효 기간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는데요. 결국 서로 하나를 양보하고 하나를 얻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액수는 한국 입장을 반영해 미국 요구 기준보다 낮은 1조 389억 원으로 유효 기간은 미국이 주장했던 1년으로 매듭 지은 겁니다. 네. 협상이라는 게 김 기자 얘기한 대로 주고받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가장 큰 관심은 결국 우리가 내야 하는 분담금의 총액인데 역대 처음으로 이제 1조 원을 넘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거 평가해야 됩니까? 사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당초 미국이 요구했던 금액은 더 높았습니다. 얼마죠? 지난해 12월 중순 미국에서 제시했던 것은 무려 12억 5천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대를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우리 측은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은 넘을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그러자 미 측이 최상부 지침이라며 12억 달러, 1조 3천억 원대는 분담했으면 좋겠다. 네.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1조 1천억 원 미만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추가 협상을 통해 1조 389억 원으로 비교적 우리 측 마지노선에 가깝게 타결된 거죠. 외교부 당국자는 300억 원을 더 깎을 수 없었냐는 질문에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네. 결국 1조 4천억을 1조 389억으로 이제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일본 같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내는 분담금의 비율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본적으로 나라마다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가 다르고 예. 또 세금 면제나 토지 매입 부상비 같은 지원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겠죠. 다만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분담금 총액은 일본이 우리보다 5배 많지만 GDP 기준 분담금 비율은 한국 0.068%, 일본 0.064%, 독일 0.016%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인 거죠. 여기에 한국이 주한미군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혜택을 포함하면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약간 높은 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협정에서 금액만큼 또 쟁점이 됐던 것이 이제 유효 기간 아니겠어요? 네. 통상 뭐 3년이나 5년을 유효 기간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1년이 됐는데 이 미국 쪽에서 1년을 고집한 이유가 뭡니까? 네, 미국이 액수를 줄이면서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이 바로 유효기간 1년 카드였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일본은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분담금 책정 기준이나 지급 방식 등이 다른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통일된 분담금 기준을 만들어 거기에 따라 부담하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이 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가장 먼저 협상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내년 분담금 협상은 이번보다 훨씬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결국 미국은 내년에 동맹국들에 전체적으로 인상된 새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내년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걸린 대선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렇죠. 트럼프 정부가 표심을 위해 동맹국들의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가 이만큼 방위비 분담금 올려놨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서로 한 발 물러서며 절충점을 찾았지만 내년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청와대도 비건 대표 소식 전하면서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 동맹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근희 기자였습니다. 이렇듯 오늘 가서명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런데 외통위 관사인 여당 의원이 저희 MBN 기자와의 인터뷰 중에 국민이 방위비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서 뭐 하냐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지난 7일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 국면이며 금액은 1조 500억 원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액수는 금년도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서 1조 500원 미만으로 그렇게 합의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회의 이후 NBN 취재진이 정확한 금액이 1조 380억 원대가 맞는지 묻자 이 의원은 뜻밖의 답을 내놨습니다. 이 의원은 뭐하러 그렇게 정확한 숫자를 쓰려고 하느냐며 국민들이 1조 400억 원이면 어떻고 1조 500억 원이면 어떻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앞서갈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이 정확하게 알아서 뭐해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최종 서명 전에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이 알 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특권의식의 발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 차관보를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영입해 20대 국회 비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지금 베트남 하노이는 북미 정상을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특히 두 정상이 묵을 것으로 예상되는 호텔과 또 회담 장소에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하노이 현지에 나가 있는 조창훈 기자 연결해서 취재한 내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베트남 하노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북미 두 정상이 다시 한번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하노이 국가 컨벤션 센터입니다. 제가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데다 입구만 막으면 접근이 완벽히 통제되기 때문에 이곳 호텔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력한 숙소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만난 호텔 직원들은 회담에 관해선 철저히 함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You know, we're not allowed to know. Even before we have Obama stay here, I don't know where he stay. 숙소로 거론되는 다른 호텔들 역시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과 28일 예약을 모두 닫아둔 채 들려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o now we temporarily overbook this time because now on our system is already fully booked. 다만 이곳 현지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멜리아 호텔이 아닌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더 무게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개장 20년이 넘었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멜리아 호텔보다 호수 위에 지어진 인터컨티넨탈이 여러모로 더 낫다는 겁니다. 베트남 설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턴 본격적인 회담 준비 움직임이 포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북측의 소행으로 보이는 새로운 수법의 해킹 공격이 확인됐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회담을 앞둔 북측이 정보를 수집하려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주진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메일 아이디가 사기성 계정으로 등록됐다는 네이버의 경고 메일입니다. 계정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당장 본인 확인을 하라며 사기성 등록 계정 해제를 클릭하라고 돼 있습니다. 클릭해보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돼 있고 자세히 보니 주소에 커피 디셈버라는 이상한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일을 꼼꼼히 읽어보니 보내니가 네이버닷컴이 아닌 네이버.kr로 요즘엔 잘 쓰지도 않는 지급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얼핏 네이버가 보낸 메일 같지만 메일함을 해킹하기 위해 해커가 보낸 낚시성 메일인 겁니다. 보안 전문가에게 의뢰해보니 악성 코드는 심어지지 않았지만 비밀번호를 알아내 메일함에 있는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공격을 받은 사람들 대다수가 북한 전문가나 단체들로 그 피해 북한식 표현인 지급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북한 소행이 의심된다고 덧붙입니다. 최근 들어 포털 사이트뿐 아니라 정부를 사칭한 메일 공격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 새해 들어서 계속 정부나 통일부를 사칭을 한 그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 등과 전문가들은 북미 회담을 앞두고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종 해킹으로 보인다며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이상한 메일은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회가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한국당이 일부 의원들의 발언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정치권의 때 아닌 5.18 광주와 민주운동 공방, 그 내막과 전망,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5.18 비하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3명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의원직 제명은 물론 법적 고발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18 정신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규탄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자 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심각한 범죄적 망언이라며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이 같은 망언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논란이 커지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민 모두의 아픔이라며 수습에 나섰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론이 아니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5.18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해당 의원들에 대해 출당 조치 등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이처럼 정치권에선 때 아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청회 당시 상황은 어땠고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뭔지 정치부 이동석 기자와 함께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5.18 유공자가 괴물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같은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8일이면 금요일 그저께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논란의 발언이 나온 건데요. 네.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바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됐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네. 5.18 민주화 묘역이라고 하는 그 묘역에 누워있는 사망자들 유가족 중에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럼 누구란 말입니까? 유령들입니까?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네, 유공자가 괴물 집단이다. 왜 이런 강성 발언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른바 이들은 망언 3인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 김진태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강성 우익으로 꼽히는 태극기 부대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살펴보면 육군 대령 출신입니다. 네. 이 의원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며 민주화 운동을 광주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약사 출신입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하며 이곳저곳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 의원의 해당 발언은 보수층에게 그것도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최고위원에 이제 도전하고 있다 이거죠.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5.18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주장은 뭡니까? 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인물은 바로 극우 농객인 지만원 씨입니다. 네.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특수부대 개입을 주장하는 등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 씨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의 부역한 군함이들이다. 지 씨는 앞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한국당 몫으로 추천됐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를 고사하며 추천위원회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 국회 윤리위 제소는 물론이고 의원직 제명을 지금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어떤가요? 네, 20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징계하는 총 23건이 국회 윤리위에 제출됐습니다. 20대에서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단 한 건도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그래요? 손혜연 의원의 투기 의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최규일 의원의 외국 출장 중 부적절한 술집 출입 등이 윤리위에 쌓여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윤리위가 2월 중 열릴지는 미지수인데요. 한 윤리위 소속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꽉 막힌 상황에서 윤리위를 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윤리위를 열어도 여야 의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징계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결국 제19 감싸기라는 달갑지 않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월 윤리위 소집이 물 건너간 얘기처럼 들리네요. 그리고 말이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5.18 유공자 논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또 뭐예요? 네, 보수층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이해찬 대표가 작년 4월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바로 광주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유공자가 됐다는 발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제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습니다. 광주를 한 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광주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유공자가 됐다.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르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된 사람도 유공자로 대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해찬 대표의 경우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까닭에 보훈처 심의를 거쳐 유공자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안 갔지만 당시에 유공자로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지만원 씨 등 보수층에서 SNS를 통해 전후 관계를 다 빼고 악의적으로 전파시키고 있다며 불편한 심정도 민주당은 드러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누구보다 유가족들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일 텐데요.
정치권에서 시작된 민주화운동 공방 하루빨리 좀 마무리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동숙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북미 회담 일정과 맞물렸다는 이유로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한 한국당 당권주자 6명이 후보 등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정대로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는 황교안 전 총리는 배신한 친박 지적에 부적절한 해명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영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후보들이 휴일에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227 전당대회 일정을 최소 2주 이상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 장소 확보가 문제라면 여의도 공원 등 야외라도 무방하다. 만일 6명의 후보가 모두 등록을 거부하면 딱 2명의 후보만 남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입니다. 전당대회 고수 입장을 밝힌 황교안 전 총리는 배신한 친박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당시 홀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자신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황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을 봐주기 위해 특검 수사를 막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법과 원칙을 팽개쳤다며 소인배스럽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인권은 저를 포함한 특감반원 4명에게 텔레그램 단체 방에서 언론 기사 링크를 올렸습니다.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USB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13분 뒤 박모 특감반원이 USB 제출은 사실이라고 보고했다며 자신의 휴대폰에 증거가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저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증거가 완벽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에 420억 원 규모 펀드 운용사 선정에 압력을 넣는 등 3건의 비위 의혹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감 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김 전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모레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청와대를 떠난 탁현민 전 행정관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를 얻고 있습니다. 외국 귀빈들을 맞이하는 청와대 영빈관이 구민회관보다 못하다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빈 행사장을 둘러보았지만 우리나라의 영빈관이 가장 최악이다. 지난달까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탁현민 전 선임행정관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탁 전 행정관은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보며 영빈관을 떠올렸다며 말이 영빈관이지 구민회관보다 못한 시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 어떤 상징도 역사도 스토리텔링도 없는 공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영빈관 개보수 예산 승인을 애둘러 촉구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직원은 야근 때 삼각김밥만 먹어도 좋으니 멋진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탁 전 행정관의 글에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다른 국가 원수에게 깊은 인상을 줘야 하는 영빈관이 조선시대 경회로보다 못한 수준이라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예우를 다하면 되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며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대로 국민들이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시대와 문화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의전 행사를 하기에는 사실상 탁현민 행정관의 말대로 시설 자체가 노후한 건 사실입니다. 대대적인 보수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회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탁 전 행정관이 이런 글을 올린 배경은 영빈관 개보수에 대한 외곽 지원과 함께 청와대 생활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탁 전 행정관은 지난 8일 떠나고 싶어 안달이었는데 떠났더니 죄다 그립기만 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오늘 낮 12시 53분쯤 경북 포항의 앞바다, 정확히 육지에서 50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포항과 부산 등 영남권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되는데요. 다행히도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지하 21km 지점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도 떨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지만 진앙이 육지와 멀리 떨어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물만 순간적으로 흔들려서 이거 지진인가 싶었는데 그냥 건물만 살짝 흔들렸어요. 살짝. 규모 4.1의 지진 발생 이후 규모 2.5의 한 차례 여진도 잇따랐습니다. 아주 예민한 분은 좀 느꼈고 못 느낀 분들이 더 많습니다. 나와 혹시나 모를 피해나 여진이나 그런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는 많이 감소가 돼서 진도 3 정도의 흔들림만 감지가 되는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곳은 전혀 다른 단층대에서 발생한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정확히 1년 전 규모 4.6의 지진을 경험한 포항 시민들은 이후 잦은 지진에 더 큰 지진이 오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여전히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평생을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힘쓰다 설 연휴 근무 중에 갑자기 숨진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연결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이국종 교수는 환자를 이송하는 닥터 헬기에 고인의 이름을 새기겠다며 추모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300여 명으로 채워진 강당 곳곳에선 조문객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인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추도사가 이어지면서 이들 눈물은 더 굵어졌습니다. 국내 응급의료 분야에서 윤 센터장은 없어선 안 될 존재였고 윤한덕 선생, 당신이 염려했던 대한민국 응급의료 현장은 아직 당신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배에겐 따뜻한 선배였습니다. 점심 먹고 커피나 한잔 하러 가자고 하시며 저희들의 일상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 장례가 끝나고 나면 순영 고생 많았다 라고 하시면 오늘은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하러 가자 라고 하실 것만 같은데 그랬던 당신이 이제 저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동료 이국종 교수는 무거운 짐을 무심히 버텨왔다며 고인을 그리스 신 아틀라스에 비유했고 닥터 헬기에서 뵙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체 표면에는 스승님의 조난과 함께 콜사인인 아틀라스를 크게 박아놓을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비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창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머문 연구동을 한 바퀴 돌며 고인은 조문객들과 생전의 희로애락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사무실 앞에는 이렇게 넋을 위로하기 위한 꽃들도 놓여 있습니다. 늘 환자가 먼저였던 진정한 의사이자 응급의료 발전에 큰 공을 세운 고 윤한덕 센터장. 그를 향한 수많은 그리움과 존경 속에서
고인은 묵묵히 장지로 향했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대표가 안락사와 횡령 등의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번엔 다른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후원금 수천만 원을 해외여행과 또 자동차 할부금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입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비위생적인 개도축 문제를 지적하던 한 동물보호단체 SNS입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고발한 사진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고 후원에 감사하다는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피부병 걸린 애들, 항생제 엄청 맞은 애들, 먼지, 똥, 오줌 그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 개들이 밟아가지고 그런 걸 먹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다른 동물보호단체가 활동했던 것을 허위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대표 서모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천여 명으로부터 1억 원 가까운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실제 동물 치료에 들어간 돈은 고작 10% 남짓. 나머지 7,800만 원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 할부금과 월세 등 개인 목적으로 썼고 여자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서 씨는 월급 명목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후원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흔적을 지우려고 계좌 이체 내역을 감추거나 후원 금액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서 씨의 미심적인 행동을 의심한 후원자 23명이 지난 1월 고발했고 검찰은 사기 혐의로 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사흘째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꽤 춥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지만 평년보다는 2도 정도 낮겠고요. 일부 중부 내륙에서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나날이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맑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일부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동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맑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2도, 대전이 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서해안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과 울진, 포항의 낮 기온 7도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최효성 골퍼가 처음부터 저렇게 낚시꾼 스윙을 한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렇죠. 네. 40살 되면서 회전력 높이려고 수없이 연습해가지고 만든 낚시꾼 스윙이죠. 정석은 아니지만 뭐 인생 스윙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인터뷰 기사 보니까요. 네.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가면 어긋날 때가 있다. 그래도 극복하며 나아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말 참 와닿네요. 저도 마음속에 좀 담아둬야겠어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활기찬 한 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MBN 뉴스팔 마칩니다. 행복하세요.